바깥 날씨가 청명해서 제 마음도 청명하고 여러분 마음도 청명하고 다 청명하고 좋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죠? 예. 작년하고 시험 문항수 이런 게 유형이 조금 바뀌었죠. 그죠? 바뀌어가지고 논술형이 한 문항, 기입형 8문항, 서술형 13문항. 저 중에 두 문제는 5점, 두 문제는 5점짜리고 나머지는 4점이고 이건 2점이죠, 뭐. 돼 있고 10점짜리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채점 객관성하고 채점 용이성 때문에 저렇게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논술은 아무래도 채점 하기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채점 용이성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모의고사는 1회부터 8회까지 대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첫 번째 그 시험제도 바뀌고 두 번 보니까 교과론, 동양한국, 서양응용, 정치, 통일교육 돼 있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배점을 분배를 했습니다. 각각 20점씩 네 영역에. 다른 교과 같은 경우 이게 5개 되면은 6개 좀 문제가 생기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크게 네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출제 배점 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가 19점이고 하나가 21점이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분배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 모의고사는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이죠.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인데 제가 모의고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채점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힘들고 예전이 좋았어요. 예전에 OMR 카드 넣어가지고 기계가 해주던 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이거 정말 괴로워요. 괴로운데 인원수가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작년에는 논술만 채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논술 한 문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올해는 기입형은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시고 해서 아마 쪽지 받으셨나요? 그 쪽지에다가 자기 점수 속이거나 이런 난감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주시고 서술형하고 논술형은 제가 하는데 이번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해보는데 작년에 논술 2문제였으니까 논술 한 문제하고 서술형으로 퉁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보긴 해보는데, 만약에 제가 쓰러지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한번 이번 주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요. 매주 하는데 아마 광고 같은 게 나갔을 걸로 아는데 마지막 주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하지 않고 1회부터 7주까지만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문제 영역은 이미 이전 시험기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범위와 출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해 둔 게 있고 대부분 거기서 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과 이론들 중심으로 좀 출제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 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기대는 버리세요.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올해 처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기 학원장인가 들었는데 출제위원이 선정돼서 들어가고 나면 거의 동일 아이디로 각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전부 다 수거를 해간답니다. 같은 아이디 하나가 영수국, 윤리부터 시작해서 같은 아이디로 들어와서 그걸 싹 수거를 해간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출제 안 돼요. 출제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로 출제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부가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고 뭐 엉뚱한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지금까지 출제자 칸트는 다들 공부했으니까 칸트 절대 안 내고 다 공부 안 한 것 같은 그런 영역에 내겠다 이런 식의 출제자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 출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 이론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시면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시부터 6시까지 강의가 잡혀 있는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해보니까 이전에 객관식 1차 시험 때는 이 시간이 살짝 모자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40문제고 선택지가 5개가 아니면 보기에 이렇게 있고 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살짝 모자란 감이 있었는데 시험제도 바뀐 다음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거 또 문제가 21문제밖에 안 됩니다.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돈을 받았으면 이렇게 약속한 시간보다는 1분이라도 더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뭐 했거든요. 했는데 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냅시다. 좋죠? 네. 아우, 뭐 다들 좋아하시네. 저 같으면 막 제가 만약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거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돈 받고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이런 그런 뭐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천사십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기출된 영역이나 뭐 이런 거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첫 번째 1회 모의고사 문제를 보는데요. 제가 그 언제나 1회 모의고사 문제는 쉽게 냅니다. 쉽게 냅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쉽게 출제를 하고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극악해집니다. 극악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종의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내다 보면 문제가 극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다 보면 왜냐하면 실제 기출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위원분들 같은 게 한 번을 내는 거 아닙니까? 한 회만 내는 건데 저는 8회를 내다 보니까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주제가 영역이 반복될 때가 있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좀 극악해지는 모습인데 첫째 차는 여러분도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그리고 1주차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이론가들, 다음에 영역을 의도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번 시험 쳤는데 그 2번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사상가들이나 아니면 뭐 이론 영역이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어떤 사람들이 출제가 안 됐나 확인하려면 올해 1회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출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같이 붙어서 그 빼고는 다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이론가들 중심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 도덕교육학자의 글입니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려 위에 세워진 윤리는 이러면 길리건이나 나딩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길리건이나 나딩스 중에 하나일 텐데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그러한 윤리는 자연적 배려에 의존한다. 이거는 도덕성의 인지, 감정, 그러니까 정서, 행동적 측면 중에 어디에 속하지요? 이건 감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이죠. 감정이고 배려 윤리는 기본적으로 감정에 기초한다. 다음 정의 윤리는 당연히 이성에 기초하겠죠. 근데 나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열등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나딩스의 기본적인 관점은 참된 도덕은 감정에 기초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참된 도덕은 감정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지만 휴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자연적 배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자연적 배려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면 이제 길리건은 아웃, 그죠? 나딩스만 남겠네요.
그렇다면 윤리적 행위의 원천은 한 쌍의 정감 내지는 감정 속에 있겠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도덕이 감정에 기초하고 윤리적 행위의 궁극적 동기도 감정이다. 뭐 전형적인 그 휴메 자식이네요. 휴메 딸이죠. 나딩슨 여자니까. 자, 휴메 딸인데, 자, 뭐 도덕도 감정에 기초하고, 윤리적 행위도 감정에 기초하고, 자, 당연히 행위의 동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일 것이고, 이것에 기초해 등장하는 윤리적 배려의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근원적인 건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죠, 그죠?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근원적이고, 한 쌍의 정감 속에 있다. 하나는 타자를 향해 직접 느끼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런 배려의 감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무엇을 더듬어 찾고 그것과 더불어 느끼는 것이다. 자,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 직접적으로 느끼는 정감이 있고, 그 배려의 감정을 느끼는데 또 하나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식은 요것을 더듬어 찾아 그것과 더불어 느끼는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 그 제시문 한번 봅시다. 우리는 출생 이후로부터 배려 관계 속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의 제공자로서 반응하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들에 의해 배려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배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반응하고,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 기뻐하는 배려자의 모습도 보고, 그런 배려하고 배려받은 기억 속에서 형성되는 걸 무엇이라 부르죠? 배려하고 배려받고 배려했던 기억 속에서 형성되는 최상의 자아에 대한 관점, 그걸 뭐라 부르죠? 윤리적 이상이라 부르죠. 우리가 윤리적 배려를 이끌어내는 것을 필요로 할 때, 자, 윤리적 배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거든요. 윤리적 배려 위에는 첫 번째 제시문에는 뭐 자연적 배려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자, 이 윤리적 배려는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A, B, 그러니까 뭐 나와 너다 이 관계에 의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관계인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나 자신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쉽게 여기서 이렇게 멈칫거릴 때, 배려해야 되는 그 배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과정에서 멈칫거릴 때 내 안에 예전에 내가 배려하고 배려받았던 그 기억 있잖아요. 그 기억에 근거해서 내가 여기서 배려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느낄 때, 배려해야 한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두고 윤리적 배려라 그러죠. 그래서 자연적 배려의 감정의 근거에 있죠. 근거에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배려하고 배려받았던 그 기억을 토대로 형성되는 그것에 기초해서 배려해야 한다라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소위 윤리적 배려의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윤리적 배려를 이끌어내는 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배려를 해주고 배려를 받았던 기억들 속에서 만들어진 윤리적 이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의탁하기보다는 보통 이 윤리적 배려의 감정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가 더 많죠. 더 많고, 그렇다면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윤리적 배려의 감정을, 그러니까 윤리적 배려의 감정이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게 우리 내부에 윤리적 이상이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죠? 윤리적 이상이 형성돼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도덕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죠. 윤리적 이상을 고양하는 것이, 그래야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배려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교육의 목표를 윤리적 이상을 고양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나딩스가.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흐린데 예전에 그 1차 객관식 시험 문제의 그 제시문으로 나왔던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복사를 하니까 좀 흐리네요.
가는 어느 도덕 교육론자가 제시한 훌륭한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훌륭한 인격이라는 개념 나오면 당장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훌륭한 인격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요. 자, 나의 밑줄 친 사람이 결여하고 있는 요소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자, 요 사람이요. 요 사람 도덕 문제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고 판단한 것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은 가지고 있어요.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 도덕적 감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끼지만 그러한 판단과 감정을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할 때 요구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네요. 뭡니까, 여러분? 자, 올바르게도 판단해요. 그리고 이 판단과 결부된 어떤 도덕적 감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행동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전환시킬 때 뭐가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방금 보셨던 사람처럼 옳게 판단하고 판단한 것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나 그걸 구체적으로 도덕적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교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뭐죠? 자, 지금 가에 나와 있는 용어를 써야 돼요. 뭐죠? 수행 기능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리고 이 수행 기능, 그 기능 대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기출 문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수행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 제시문을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다 능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 맞잖아요. 다 맞을 테니까 수행 기능 내지 능력이라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안 되겠구나. 능력이라 쓰면 안 됩니다. 답안에 쓰면 안 돼요. 가에서 찾아 쓰라 했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조건 틀리니까 가에서 능력 그냥 뭐 가에서 찾아 쓰라는 말이 없었으면 능력이라 해도 될 텐데 가에서 찾아 쓰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 기능입니다. 수행 기능이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쉽습니다. 다음은 도덕과 평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영역에서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 시험을 보시면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예요. 예전 서다평 시험 때도 뭐 대충 그랬고 그 1차 객관식 시험 문제 때도 매년 한 문제 아니면 어떨 때 뭐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했는데 시험제도 바뀌고 이 영역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이 영역에서. 자, 올해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죠. 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수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행 접근을 포함하여 학습자 주도적인 교수 학습을 진행할 경우 교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여 무엇을 적용한다. 평상시에는 도덕적 사고 및 추론 능력, 정의적 가치, 태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자, 교수 학습을 진행할 경우에 교수 학습 과정과 결과 모두를 고려해서 평가한다는데 이 우리 도덕과 평가의 성격인데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평가 방법. 뭐 교수 학습 과정도 개선해 줄 수도 있고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또 그 결과도 같이 고려될 수 있는 그게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좋은 그 평가 방식의 이름을 뭐라 부르죠? 수행 평가라고 부릅니다. 다음 제시문부터 할게요. 그 다음 제시문도 읽어봅시다. 그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떼어놓고 각각의 영역을 별개의 평가 방법과 준거에 의해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는 식의 평가를 지향한다면 통합된 전체로서의 도덕성이나 인격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 무엇을 평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걸 환원주의 오류라고 그러죠. 자, 이와 같은 도덕과에서 환원주의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이 잘 조화된 전체로서의 통합적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수행평가는 매우 유용하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제시문에는 수행평가의 유용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결과,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평가와 교수 학습 과정이 통합될 수 있는 평가와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소위 평가 과정과 다음에 교수 학습 과정이 통합될 수 있는 그걸 통합시킬 수 있는 유용한 평가 방식이고 또 하나는요. 학생들의 통합적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장점이죠. 수행평가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다음은 어느 중국 불교 사상가의 글입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세요. 실상의 원리는 기역에 상적하는 관법으로 이어지는데 100개 처녀와 3천 성상을 구비한 불사이한 경계이다. 3천의 경계가 상적하여 그러니까 원흉무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천 세계가 원흉무예한다는 이야기죠. 서로 갖추고 있다라는 그렇죠? 하여 적공적과 적중이므로 공가중이 곧 걸림없는 이치가 되므로 광대원만하고 종행자제하여 무엇을 니언을 보여준다. 자, 적공적과 적중 이러면 대충 뭡니까? 3천 세계가 원흉하고 적공, 적과 적중 뭐죠? 니언 일단 니언은 뭐죠? 삼재원흉이 되죠. 삼재원흉이 되는데 기역은 뭘까요? 실상의 원리는 무엇에 상적하는 관법으로 이어진다. 자, 실상의 원리가 삼재원흉입니다. 천태종의 실상의 원리. 세계의 참된 모습 있잖아요. 참된 세계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참된 모습 있죠. 그 세계 자, 요 세계의 참된 모습을 설명하는 중국 천태종의 이론이 삼재원흉입니다. 삼재원흉이고. 자, 그게 관법으로 이어진다. 원래 천태종의 그 뭡니까? 수행체계 지관 이야기를 하죠. 관법으로 이어진다. 자, 요 실상의 원리가 관법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관법이 뭐죠? 삼재원흉. 관법은 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뭐죠? 일념삼천입니다. 일념삼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태종에 있어서 실상의 원리, 세계의 참된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가 되어 있고 그것을 관하는 것. 일념삼천, 우리 관법으로 드러나는 일념삼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태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념삼천이고 니언은 삼재원흉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 서양 중세 윤리사상가의 글입니다. 밑줄 친 기역과 니언의 공통 본질을 쓰시오. 행복을 바란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행복한 삶을 얻으려는 올바른 방법이 농구되어야 하고 그 첫 번째로 선한 의지를 갖춘 사람은 덕을 무엇보다도 사추덕을 갖추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죠. 사추덕 안에 들어가는 네 가지 덕은 어떤 거죠?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사추덕이죠. 자, 다음에 향주삼덕은 뭐죠? 향주삼덕.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향주삼덕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천상에 계신 그분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타를 하고 계시네요. 자, 누구 글입니까? 향주삼덕, 사추덕 이런 개념을 쓰면 요 덕과 관련해서 요 개념을 쓰면 아구스누스입니다. 아구스누스. 아퀴나스 같으면 이 개념을 안 쓰죠. 자연적인 덕 이런 개념을 쓰죠. 이러면 아퀴나스입니다. 덕과 관련해서 요 개념을 쓰면 아퀴나스예요. 그런데
아우구스누스는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보통 사추덕은 요가 그 유사한 게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안에 이 사람은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개의 항목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포함될 거고 이건 여기에 포함될 텐데 자 뜻과 관련해서 요 개념을 쓰면 아우구스누스입니다. 근데 자연적인 덕, 뭐 종교적인 덕 요런 개념을 사용하면 아퀴나스입니다. 이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아퀴나스인데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각각의 사추덕이나 향주 삼덕에 들어가는 덕의 명칭을 쓰라는 게 아니고 요것의 공통 본질을 쓰라는 겁니다. 요것의 공통 본질인데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은 요것하고 요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추덕과 향주 삼덕의 공통점. 안 보이세요? 공통점? 안 보이시나요? 딱 보세요. 계속 보세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두 개 다 덕이에요. 두 개 다 덕이에요. 그러면 이 덕의 본질은 뭡니까? 바른 질서로 사랑함. 이게 사추덕이든 향주삼덕이든 그것의 본질입니다. 사랑인 거죠. 사랑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랑도 나쁜 사랑이 있고 좋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의지가 지향하는 방향, 사랑 자체는 이미 그 의지를 지향하는 힘이, 의지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지만 이게 그 소위 나쁜 사랑, 좋은 사랑으로 구분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랑 이래버리면 안 돼요. 오해원이 훨씬 더 커져버려요. 나쁜 사랑까지 포함돼 버리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랑은 뭐죠? 존재 질서, 사랑의 질서에 따라 사랑하는 게 좋은 사랑 아닙니까? 그죠? 좋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잘 질서 지어진 사랑 혹은 바른 질서로 사랑함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기도 아퀴나스의 여기도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랑도 있어요. 나쁜 사랑도 있기 때문에 나쁜 의지가 있듯이 나쁜 사랑도 있기 때문에 자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 서양 윤리 사상가의 글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개념을 각각 쓰세요. 인데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시험제도 바뀌기 전에 1차 객관식 시험 문제 해결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혹시 기출문제 이렇게 보셨던 분 해결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희한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수능 같은 데 보면 해결이 종종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해결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해결 전공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해결 전공자는 그렇죠.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른 과에서 데리고 오기도 힘들어요. 해결 전공자가 별로 없어요. 해결 지금 같은 시류에 해결했다가는 밥 굶어 죽어요. 그 강단의 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거 전공해가지고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해결 전공자 예전에는 해결 전공자들 꽤 있었는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 쪽에서 해결 전공자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있겠지만 강단의 해결 전공자들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그래서 그랬는지 해결이 잘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은 해결도 뭐 출제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분이고 교과서에서도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결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만 잘 이해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도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해결이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는데 해결을 내겠다 싶으면 이거 그냥 여담인데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요 영역은 주제로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추상법 단계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없고 요 단계이고 이걸 낼까
고민하다가 제가 출제자라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인륜이지 아니야 도덕도 괜찮아 그럼 같이 내자 이러면은 논술 문제 내지 서술 문제가 돼요. 이걸 같이 내면 뻔하거든요. 이거 같이 내면. 그런데 아마 기평을 내겠다라는 마음이, 만약 제가 출제자는 기평을 내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물론 여기에 중요한 내용 정도 한 개 여기 할 텐데 주로 여기 그 포인트가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고 싶은 욕구가 들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자유의 이념이며 생동하는 선이다 인데요. 뭐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선이 요 두 단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으로 사용돼요. 도덕 단계에서의 선을 해겔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불러요. 이게 아직 그냥 형식으로 추상적으로 우리 내면에만 존재한 선이죠. 그런데 인륜 단계에서는 지금 방금 보셨지만 생동한다. 이제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게 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륜 공동체 내에서 제도나 규범들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도덕 단계에서는 이게 그냥 도덕적 주체의 내면에 있는 아주 추상적인 선으로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인륜 단계로 가잖아요. 그죠? 자, 생동하는 이렇게 선 가지고 하나는 추상적인 선이면 이건 100% 도덕 영역이에요. 생동한다. 생동하는 선이다. 이거는 인륜 단계에서 선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자유의 이념이며 생동하는 선이다. 추상적 선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기억은 주체성에 의한 무한한 형식으로, 자, 변정법에서 정반합 중에 정반은 합으로 넘어가면서 제거되는 게 아니라 지향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합에서 통합되어 나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장을 보시면 주체성에 의한 무한한 형식인데 요건 선과 관련해서 요건 도덕 단계에서 확보가 되었다가 근데 도덕 단계에서 확보가 되지 않는 게 객관성과 구체성 이런 것도 확보되지 않거든요. 자, 이제 2단계에 가면은 구체화된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기억은 뭡니까, 여러분? 인륜입니다. 인륜은 생동하는 선이다. 생동하는 선이다. 도덕은요? 만약 그렇다면 도덕은 그냥 추상적인 선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자, 니언은 기억이라는 이념의 참된 현실이다. 인륜이 펼쳐지거든요. 인륜이 실제로 펼쳐질 때 가장 궁극의 실제, 인륜이 펼쳐질 때 가장 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참된 인륜 공동체를 뭐라 부릅니까? 국가라고 부르죠. 국가. 그래서 국가는 인륜이라는 이념의 참된 현실이자 인륜의 정신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명정적이며 실체적인 의지이다. 그것은 관습에서 자신의 직접적 실존을 마련하며 개별자의 자기의식과 개별자의 암과 활동에서 매개된 자신의 실존을 마련한다. 또한 개별자는 국가 속의 심정, 보통 애국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개인이 이 인륜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 있잖아요. 특히 그 국가에 대해서, 국가 속에서 그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해겔은 애국심 이렇게 부릅니다. 애국심 이렇게 부르죠. 자, 심정을 통해 자신의 실체적 자유를 비로소 이 국가 속에서 이제 마련하게 되고, 자, 이때 국가는 개별자의 본질이고, 왜요? 그 본질이 외화된 겁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개별자의 본질이자 개별자의 활동의 목적과 산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가는 이런 존재이다. 국가 속에서 개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아까 왜 관습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마련한다 그랬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 규범, 관습 이런 게 다 개인의 본질이 실현된 것이고, 따라서 국가와 나는 이렇게 대타적인 존재, 나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 속에서 통일되어 있는 존재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인륜, 니은은 국가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이 영역에서 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낼 것 같아서 기입형이. 네, 서술형 주제를 잡으면 이건 100%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이렇게 연결 지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거 문제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륜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륜이 요구되는 이유. 이거는 칸트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뭐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제 기억이 맞다면 1,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 중에 출제됐던 사람은 루소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그 로크와 홉스가 지옥에서 천당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아니에요. 100% 지옥 가 있어요. 100% 지옥 가 있는데 루소는 어중중하게 캐톨릭에서 그 중간 단계를 뭐라 그러죠? 연옥이라 그러나요? 연옥쯤 가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고 홉스, 로크는 거의 100% 지옥 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나도 좀 내달라. 뭐 자 습습하다니 뭐 그러니까 지옥 가죠. 자 다음은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서양 근대 사상가의 글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와 밑줄 친 니은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국가는 다수의 인민이 만인 상호 간에 합의하여 자 사회계약은 만인들 사이의 상호계약입니다.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의 모든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 이를 책 제목 뭡니까? 리바이어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말아두십시오. 여기도 정치적 대표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대표자가 있는데 여담으로 그냥 참고로 말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의지의 대표자예요. 그 인민의 의지를 대의하는 자예요. 이거는 인격을 대표합니다. 이 존재 자체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존재가 하나가 돼버려요. 사회개혁을 통해 리바이어든이 확립되면 그 하나의 인격 안에 모든 그 개인들이 통일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이 남아요. 모든 인격이 사라져버리고 개별 인격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인격이 남아요. 리바이어든이라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모든 인격들이 통일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요. 이 친구가 결단하는 건 내가 결단하는 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주권자는 인민에 의해 처벌받거나 비난받을 수 없다라고 홉스가 이야기를 하죠. 왜요? 인격이 통일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가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합의체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 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의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의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한 기억을 통해 설립된다. 자, 국가의 기원. 문장이 좀 긴데 주어는 뭡니까? 주어. 이 문장의 주어. 국가죠. 수로 설립된다죠. 뭘 통해요? 일단 홉스의 글이라는 걸 알았으면 뭘 통해요? 원문엔 원래 그 로크도 그렇고 홉스도 그렇고 이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 쓰지 않고 홉스도 이 단어는 거의 루소에 특화된 단어처럼 사용돼요. 이 단어는 자 쓰지 않고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계약 되어 있는데 사회 계약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것도 정답이다. 사회 계약이라 해도 되고 신의 계약의 특징이 어떤 게 있나? 믿고 계약하는 게 특징이 어떤 게 있죠?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험하게 몰아가지고 지금 뒷범퍼 다 박살나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스피드 이거 즐기거든요.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새 차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이게 A가 나고 이게 B가
B가 이제 저희 카 매니저 뭡니까 그 속된 말로 영맨이라고 불려지는 영업맨. 그렇죠? 자, 계약을 했는데 2달 뒤에 차를 받아요. 2달 뒤에 차를 받아요. 여러분도 뭐 저 차 사보신 분들 아시죠? 다 사보셨죠? 다 알 텐데. 자, 어쨌든 간에 2달 뒤에 받아요. 그러면서 이쪽에다 제가 계약금을 줬어요. 둘 사이에 계약서를 썼어요. 자, 이게 신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내수 중에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내수 중에 물건이 없죠? 내수 중에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있는데 이놈은 돈을 받아갔어요. 이놈이라 죄송한데. 이 영매인께서는 제 돈을 받아갔어요. 돈을 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신의계약의 가장 취약점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 영매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내 돈, 나는 물건도 자동차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돈을 줬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이 친구가 달아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관계가 아니고 친구들하고 만약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 옆에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돈을 주고 네 옷을 일주일 뒤에 받겠다. 이 계약을 이런 계약을 맺을 때 물론 친한 친구 말고 좀 약간 맺을 때 이런 계약을 맺기가 힘들어요. 이게 신의계약의 성격인데 왜 맺기 힘듭니까, 여러분? 왜 저런 계약을 맺기가 힘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 돈 가지고 그냥 저기 어디 가버리면 돈만 줘놓고 옷은 못 받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매는 나는 믿어요. 왜요? 왜 믿어요, 이 친구? 물론 회사를 대표했을 거기 때문에 얘가 도망을 가면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어떤 게 있죠? 상법 같은 게 있어요. 상법이나 민법 같은 게 있죠. 법이 이 계약을 계약으로서 유지시켜 준단 말이에요. 내가 도장 찍었고 계약서, 정식화된 계약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이 계약을 계약으로 유지시켜. 만약에 법이 없다면 이런 계약, 신의계약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자, 자연 상태에서 신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홉스에 자연 상태에서 자 계약을 맺었다 쳐요. 모여가지고 했다 쳐요. 그런데 그런 신의계약 자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신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저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계약자 양 쌍방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걸 리바이어든이라고 부르죠. 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계약은 실효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홉스는 요 사회계약을 이야기할 때 거의 사회계약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신의계약을 사용합니다. 사회계약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 계약이 유지되기가 힘들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대신에 칼이 있다라면 저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치 권력 있다라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답안에 사회계약이라고 써도 되고 신의계약이라고 써도 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사회계약이라고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관없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신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의미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은 것으로 보고, 자, 인간은 이 사회계약에 의해 사슬의 한쪽 끝은 주권자에게 주권을 지니게 된 사람 혹은 합의체의 입에 연결하고 또 한쪽 끝은 그들 자신의 귀에 연결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홉스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사회계약을 통해 한쪽 끝은 주권자의 입에, 한쪽 끝은 신민의 귀에 그냥 명령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면 니네들은 들어 이런 이야기죠. 자, 연결하였다. 이 족쇄는 그 자체로는 매우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는, 자, 사회계약을 통해 요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그 사슬을 끊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건 금방 깨질 수 있다. 계약이야 파기하면 그만이니까. 자, 아니라 사슬을 끊었을 때 생기는 위험 때문이다. 자, 지금 니언이 뭐냐면 사슬을 끊었을 때 생기는 위험이거든요. 자, 요 문제는 결국 사회계약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이죠. 자, 이런 관계를 형성. 자, 그래서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국가를 자연 상태에서 이제 정치 사회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가 이제 사설을 형성하는 상태가 될 것인데 그걸 끊었을 때 생겨나는 위험은 결국은 자연 상태가 안고 있는 위험이에요. 자연 상태가 안고 있는 위험이죠. 뭐죠?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 안정적인 자기 보존에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 사슬 자체가 너무나 강력해서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끊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걸 끊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 소위 자연 상태에서의 문제, 그 위험 때문에 끊지를 않는다는. 자, 요 문제는 사회계약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안정적인 자기보존 혹은 생명보존, 생명보존이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 이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8번 문제. 8번 문제. 롤즈가 한번 출제가 됐고 현대의 정의론자들 중에 현대 정의론자들 특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분은 세 분입니다. 크게 아셔야 될 그 교과서에서도 아마 현대 정의론자들 교과서에 언급되고 있는 정의론자는 3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나와 있습니까? 누구죠? 존 롤즈하고 또요? 노직 있죠. 또 한 명 더 있죠. 오할츠입니다. 그죠? 있죠. 요 3명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교과서에는 요 3명 현대 정의론자 3명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현대 정의론자는 여러 있겠지만 적어도 요 3명의 그 이론적 내용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 알고 계시고 잘 아시는데 또 조금 더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출제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 자유주의를 소재로 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민주시민의 자질, 특히 그중에 도덕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출제를 했거든요. 롤즈 낸다라면 올해는 사회계약론 정의론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면 아예 나머지 2명이 남아 있으니까 현대 정의론자들이 롤즈나 노직이나 왈츠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롤즈가 올해 출제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 무게감 보면 그러니까 사상가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퀴나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러면 어느 쪽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는 노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 자,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를 그 전통적인 분배 정의의 문제로 보질 않고 소유물에서의 그 정의의 문제, 정의의 이론, 소위 소유 권리론이라고 불려지는 자, 소유 권리라고 불려지는 그런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이게 요 소유권 이론의 논지입니다. 논지거든요. 다시요.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정의의 원리,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정의의 원리, 불의의 교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의의 원리 있잖아요. 그 원리에 위반하지 않고 그걸 내가 취득했다라면 그 소유물에 대한 나의 권리는 정당하다라는 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논지다라고 지금 노직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논지다, 이게 개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소유 권리론의 일반적 개요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론들의 성격과 결점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소유권 이론의 논지인데 이 논지에 따르면 전통적인 분배 정의론 있잖아요. 이 분배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직이 내 이론이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의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각자는 각자에게 라고 이렇게
분배 정의의 기본 형식을 마련한 이후에 내려왔던 그 분배 정의의 틀을 내가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다운 자부심 그런 뭐 이야기인데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롤즈보다 낫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같은 하버드에 있지만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어쨌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문제는. 자 어쨌든 간에 분배 정의론의 문제점을 자신의 소유권 이론이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전통적인 분배 정의론의 문제점이 뭔지 분배에 있어 정의의 소유 권리로는 괄호이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소유권 이론에 따르면 분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각각의 다 소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유물이 정당한 것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걸 결정할 때는 그 소유, 그러니까 지금 분배라는 말을 노직이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물을 가지게 됐느냐, 과거에 어떻게 내가 그걸 가졌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정의의 현재 시간 단면 원리, 요 분배 정의론의 전통적인 분배 정의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전통적인 분배 정의론의 다른 이름이 전통적인 분배 정의론은 보통 분배 정의의 원리와 관련해서 현재 시간 단면 원리를 주장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는데 전통적 분배 정의론은 현재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현재 시간을 현재. 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그 정의의 원리를 이렇게 먼저 설정해 둔 다음에 현재 시간 T1에서 어떤 분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되고 그 현재 시간에 생성된 그런 어떤 분배 상태 있으면 그 현재 시간의 분배 상태를 미리 마련되어 있는 정의의 원리에 따라 다시 이렇게 재분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건 먼저 노직이 계속 공격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이 현재 시간 단면 원리의 대표적인 원리로 공리의 원리를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되죠? 공리의 원리를 딱 설정해 놓고 다음에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분배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에. 그러면은 현재 시간에 그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분배 상태가 있다라면 그걸 공리의 원리와 맞춰가지고 만약에 공리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다시 재분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현재 시간 단면 원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정의의 현재 시간 단면 원리에 따르면 분배에 있어서 정의는 정의로운 분배에 관한 어떤 구조적 원리, 이런 거, 공리의 원리 같은 거, 그런 원리에 의해 이 현재 발생한 분배 상태를 판단해서 그것에 맞으면 이건 정의롭다. 맞지 않으면 부정의하다라고 보고 재분배하겠다는. 재분배한다. 그래서 판단할 때 물자들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 요런 현재 시간 단면 원리와 달리 자기 자신의 소유 권리로는 현재 시간 단면 원리,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죠. 그러면 자신의 소유 권리로는요?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제 신문에.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역사적. 이게 들어갑니다. 이걸 써줘야 되죠.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뭐죠? 비정형적. 이게 노직의 소유권리론,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원리의 그 노직의 원리의 특징이죠. 자,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